부동산 사부 시즌 2. 안녕하세요. 사주와 부동산의 추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인플렉스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굉장히 바쁘게 지낸 것 같아요. 언제 일주일이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뭐 많은 스케줄들? 예, 뭐 송년회가 또 한 건 있어갖고. 그렇죠. 벌써부터 하시는 거예요, 송년회? 네, 요즘은 꽤 빨리, 지금 11월입니다. 아닌가요? 11월 중순이죠, 이제 벌써. 네네네. 저는 대봉감을 한 상자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저도 보내주셨잖아요. 네네. 한 상자를 시켜가지고 하루에 한 2개 정도씩 익더라고요. 하루에 2개씩 그거 익혀가지고 먹는 재미로 요새 대봉감 먹는 재미로 살고 있네요. 저도 보내주신 덕에 저희 집은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 하루에 한 개씩? 집 안에 두셨어요? 저희는 방 안에다 둬서 빨리 익게 좀 해놨거든요. 저희는 집안 어르신이 가문 자고로 시원한 데서 서늘한 데서 익히는 거다 그러셔갖고 베란다에 뒀더니 천천히 잘 익고 있습니다. 네. 금주에도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뉴스가 있었는데요. 한 주의 부동산 뉴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강남 서초구 두각.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등 강남권의 집값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정부 규제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네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주보다 0.08%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은 전주보다 소폭 확대된 거고요. 0.07에서 0.08 상승했으니까 네. 사실 뭐 미미한 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의 규제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인데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키워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 말은 정답인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상승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서초구가 계속해서 강남 송파라든가 강남 강동은 오르는 반면에 지난주 같은 경우는 계속 못 오르고 있다가 이번 주에는 상승폭이 좀 컸어요. 네네. 그래서 뭐 서초구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도 제외될 정도로 상승폭이 적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수모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이득이라고 표현하고 정말 싶어요. 이득이죠. 네. 그런데 그 수모를 만회한다는 듯이 그동안에 그러니까 상승폭이 적은 것이 한꺼번에 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요. 강남구 0.16 다음으로 서초구가 많이 올랐고요. 네. 강북 같은 경우는 동작구가 0.17로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난 한두 달 동안 소외받았던 것들이 일시적으로 오른 느낌이 있고요.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면은 0.04 정도 올랐고 지방은 0.02 계속해서 지금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전국은 지난주에 보합선으로 들어갔다가 0.01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금리, 대출, 세금, 물량, 부동산 사면 초과.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요. 2018년 부동산 시장은 살얼음판을 걷는 긴장의 연속이 될 전망입니다. 금리, 대출, 세금, 물량 등 4대 변수가 모두 시장을 옥죄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입니다. 사실 시장을 보면요. 조금 전에 상승폭이 확대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부동산이 처한 상황은 모든 지표들이 지금 사면 초과를 가리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막상 가격은 올랐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체 얘기는 아니고 강남구라든가 아주 일부 지역에 국한된 얘기긴 하지만 정말 뜨거운 양극화, 지금과 같은 양극화를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이거든요.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죠. 네, 첫 번째 금리부터 보겠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말에 11월 30일 날 금통위 회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해 안에는 안 올린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11월 30일 날 올리지 않는 게 이상하다. 뭐 이런 톤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올리는 건 기정사실이고 얼마로 올리냐가 관건이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매파들 같은 경우는 0.25로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뭐 일부에서 나오는 의견이니까 단지 이제 0.25 정도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하나가 뭐가 걸리냐면 물가 상승률이 생각같이 따라오지를 않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0월 달에 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한 1년 전체로 보면 2%는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따라주질 않고 있기 때문에 11월 30일 날 금리를 올리는 유일한 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뭐 시중은행에서는 저희가 지난주 방송을 하면서 제가 잠시 광분했었습니다만 대출금리 이미 올렸죠. 네. 대출금리 올리고 있고 금리 너무 올리지 마라 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그 은행에서는 좀 일부 낮추거나 정지시켜 놓은 데도 있지만 채권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11월 30일 날 그 금리 인상은 확정적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상승률이 최후의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은 대출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점점 줄 전망이고요. 그거는 뭐 파리 대책 같은 경우에 많이 말씀드렸죠. 네. 파리 대책이 나오면서 DTI나 LTV가 40% 이하로 묶였고요. 예.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 초에는 신 DTI 나올 거고요. 네. 내년 말에는 또 DSR 나올 거고요. 이렇게 대출 한도를 줄이게 되면 부동산을 사실 자기 돈 전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보면 당연히 현재 대출 한도가 줄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에 긍정적일 수는 없겠죠. 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빌려갖고선 집을 사라 뭐 그렇게 장렬했다면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빌려서 집 사는 거 하지 마라 뭐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아니라 뭐 지속적으로 그런 경고 사인들을 보내고 있고 실제로 대책들도 거기에 맞춰서 나오고 있죠. 네. 다음은 세금 같은 경우에도 중과세 이슈가 있습니다. 네, 중과세는 지금 현재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플러스 10% 중과세가 실시되고 있고요. 네. 내년 4월에 가면 2주택자는 플러스 10, 그 3주택자는 플러스 20%에서 실질적으로 양도세가 뭐 50%, 60%에 달하게 지금 정책이 조정되고 있어서 세금 같은 경우도 당연히 지금 보유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단지 근데 양도세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네. 내가 번 걸 가지고 내는 거거든요. 그 차액이 네네네. 그래서 차액이 되니까. 있어야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양도세 가지고 제가 봤을 때 부동산을 잡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은행에 넣는 것보다 네. 어찌됐건 양도세로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집 사는 게 이익이면 유동자금은 글로 갈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은행 예금 금리는 변동이 없는데 어차피 네네네. 그렇게 말하면 어찌됐건 양도세가 낸다는 거는 다주택자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 아닌 건 분명하고요. 네. 단지 하나 이제 보유세 문제가 걸려요. 이번 정책에서 제일 신경을 못 쓴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전세를 끼고 사는 다주택자들은 사실 대출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맞는 대책은 전혀 없었어요. 전세 끼고 사는 사람들은 어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물량을 내놓을 수 있는 대책들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분들한테 물량을 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보유세. 네, 보유세 인상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김동연 부총리가 아주 일관되게 보유세에 대해서는 이번에 인상할 계획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는 고려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바꿨거든요. 사실 이렇게 정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네. 약간의 톤을 바꾼 거는 상당히 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중과세 폭탄도 어느 정도 지금 장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도소득세가 원래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는 어떤 면에선 중과세이기 때문에 네. 그게 옳지 않다라고 그게 정론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보유세만 가지고 또 얘기할 수 없는 게 보유세를 올리자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외국은 보유세가 더 많은데 우리는 굉장히 낮은 편이야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취득세 내지는 양도세 같은 것이 과하기 때문에 그럼 상대적으로 그걸 다 통틀어서 말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한 개의 세금만 가지고 외국과 비교하면서 이거는 적으니까 올려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여하튼 정부에서 지금 보유세를 건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단지 이제 내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 전에 과연 반발이 심한 보유세를 건드릴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지방선거 후에 건드리겠죠. 그런데 사실 보유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금리 대출 세금은 사실 수요 측면에서의 그 난제들이고요. 네. 반면에 공급 측면에서도 사실 입주 홍수가 우려된다. 뭐 그런 기사가 계속 뜨고 있습니다. 최근에 입주 물량에 대한 기사들이 상당히 좀 나오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그게 의외인 게
왜 지금 와서 갑자기 지난 한 달 사이에 이게 기사 톤들이 다 바뀌었거든요. 입주 물량이 엄청나다, 우려된다, 그런 식으로.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네. 사실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이거 굉장히 많아. 입주 물량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니, 분양을 하는 시점에 이미 2년 반, 뭐 3년 후에 입주는 결정이 된 건데, 그러면 이미 예견된 거였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와갖고 모든 기사에서 무슨 물량 폭탄, 입주 홍수 막 그러니까 왜 이러나.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원인은 지금 경기 남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인 것 같아요. 막연하게 입주 물량이 많으라고 상상만 하다가 경기 남부 지금 화성이나 오산 이쪽에서는 사실 역전세난 그리고 플러스 P 붙었던 것들이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고 이런 일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무심하다가 한 곳에서 벌어지니까 그럼 앞으로 입주가 더 많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인식을 한 것일까요? 아니, 애시당초 몇천 세대급 뭐 만 세대가 넘는 그런 분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네. 예, 분양이 계속 한 지역에서 이루어질 때는 그 다음에 당연히 그게 물량으로 2년 반 후에는 전환이 된다는 건 너무 예견된 일이었죠. 네. 그래서 기사 제목에 있는 것처럼 금리, 대출, 세금, 물량 뭐 어느 것 하나 부동산에 유리한 조건이 지금 현재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서초에 올랐어요. 상승폭은 확대되고 있는 거 두 개 다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시적인 것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양극화로 더욱더 벌어지느냐 이 부분은 각자 판단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분양권 값 더 뛰고 30대 이하 당첨자 반토막. 내년부터 분양권 양도소득세 오르는 거 아시죠? 1,000만 원 더 드릴 테니 지금 파시는 게 나을 거예요. 요즘 서울 시내 분양권 소유자들이 중개업소로부터 이런 유의 전화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정부는 분양권 소유자한테 세금을 더 내기 싫으면 지금 싸게 내놓으라 라는 취지에서 양도소득세 인상을 예고했는데 오히려 실수요자 등 매수자 쪽이 양도세 오르기 전에 지금 좋은 조건에 팔자 그러면서 소유자한테 웃돈을 제한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이 내용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원래 분양권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면 세금이 1년 이내에는 50%, 그리고 1년에서 2년 사이는 40%, 그리고 2년이 지나면 입주 전까지는 일반 과세 적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가 50%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이 되기 전에 지금 살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파시라 이렇게 중개업소에서 분양권 소유자들한테 권하는 상황이고요. 분양권을 계속 들고 이게 가격이 올라봤자 당신 어차피 세금으로 내년에는 다 내니까 내년에 되면 세금이 더 높아지니까 올해 조금이라도 세금이 낮을 때 물건을 파시라 라고 지금 권하는 그 내용을 설명한 거죠.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매도자가 매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면 일반 아파트도 그렇고 분양권도 거래가 확 줄었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거래가 줄었다라는 얘기는 매수자가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조정받는 게 상식인데 조정을 안 받고 있다는 얘기는 물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더 낮은 가격에 내놓기 싫어 그러고 갖고 버티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팟빵 앱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그 물건을 팔아봐야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그 팔고 할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없다라는 그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현재 시장을 양극화를 만드는 요인 그리고 이런 저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아주 복잡하게 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매수자의 입장 그리고 매도자의 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팟빵 앱 부동산 사부에 자세하게 좀 설명해서 올려놨으니까요. 현재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팟빵 앱 다운받으셔가지고 부동산 사부를 검색해 보시면 거기서 좀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팟빵 앱을 지금 깨알 홍보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은 부동산 사부 프로그램을 당연히 부동산 사부죠. 팟빵 앱은 뭐 이미 거대한 앱이어서 구태여 제가 홍보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사례를 좀 볼게요. 어떤 집이 예를 들어서 4억짜리 집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집주인이 이 집을 가지고 대출을 받게 되면 지금 40% 대출이 가능하죠. LTV나 DTI가 40%니까. 그러면 4억에 40%면 1억 6천을 대출받을 수가 있어요. 집주인이. 그런데 이 집을 전세로 놓는다고 치면요. 전세금이 뭐 3억 3천이라고 치면요. 3억 3천에
세입자는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전세금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요. 그렇죠. 그러면 세입자는 2억 6,400을 대출을 받게 돼요. 그러면 어떤 집이 똑같은 집이 있는데 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1억 6천을 대출을 받고요. 네. 세입자가 대출을 받으면 2억 6,400을 받는 거. 한 1억 정도를 세입자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담보물건인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차이가 난다고요? 네, 굉장히 뭔가 언밸런스한 상황이라고 네. 볼 수 있고, 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전세 대출이 결국은 전세 시세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주택자들, 특히 전세를 낀 다주택자들이 전세금이 내려가는 게 제일 두려운 상황인데 네. 결국은 전세금 대출이 전세 시세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규제를 만들면서 네.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세를 낀 갭 투자자들한테는 별로 타격이 없는 그런 상황을 이번 규제가 만들어 놓았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러네요. 네. 또 하나 내용을 보시면요. 네. 30대 이하 당첨자가 반토막이 났다라고 하는데 네. 이번 100% 가점제가 지금 현재 도입이 됐잖아요. 가점 전에 보시면은 39세 이하가 청약해서 당첨될 확률이 53%였어요. 네. 도입 후에는 28%로 반 이하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네. 청약해서 당첨받을 확률이 줄은 거죠. 아무래도 가점제니까. 네, 왜냐하면 가점제 같은 경우는 무주택 기간, 또 통장 가입한 연수, 또 부양가족 수를 보잖아요. 네.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사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당첨받을 확률을 줄여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불만의 톤으로 썼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40대가 굳이 말하자면은 예, 좀 더 필요한 층한테 돌아간 거 그렇죠. 같은데요? 40대 이상인데 결국은 가점제를 하신다는 얘기는 40대 이상에서 무주택자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더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되는 게 뭐 이게 당연하다 싶거든요. 30대 이하의 당첨자가 반토막이 난 것은 그렇게 뭐 놀랍거나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일은 아니라는 뭐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